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충돌이 우려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오늘 안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내일 이상민 장관 해임안 표결을 앞두고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 전국의 경우의 수를 따져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 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놓고는 여야 대치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는데요. 해임 건의안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마쳐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보고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본회의에서 5분 자연 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놓고 거친 신경전도 이어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왜 이리 서두른 것입니까? 여야가 국정조사를 채택할 때 합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해임안을 둘러싼 대치 전국과는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네요. 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입니다. 94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우선 만나이 통일법으로 불리죠.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나이가 사용되는데요. 만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도록 하고 1세 미만일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나이보다 1살에서 많게는 2살 어려지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굴착기, 지게차 등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이죠. 이 납품단계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총칙법 개정안 등도 이 최종 간문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연이어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전히 감액 규모와 이른바 부자 감세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중에 합의해야 한다고 여야를 압박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사흘째 내년도 예산안 담판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감액 규모와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세 수입의 40%를 지방 교부금으로 보내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만큼 감세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감액 대상 그다음에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국민이 바꿔줄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한번 나라를 운영해봐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년 수준인 약 5조 원은 감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에서 감액한 5.1조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감액을 해온 것을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인 법인세 인하는 철회하고 금투세 면제 기준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제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일부 쟁점 예산을 두고는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전향적 협조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보름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2차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품목 확대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전면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화물연대. 정부가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도 반대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고조됐고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까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국회 역할론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3년 연장의 3개 품목 확대에서 3년 연장만이라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쟁점인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측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관련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선복귀 후 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며 연장 필요성에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법이 올라가 있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여당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해법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화물연대의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이 이번 총파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약 40개국 보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대 협력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글로벌 보건 협력을 위해 마련된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 팬데믹 3년째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더 강한 변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래 위기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국 국민은 고작 25%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국제사회가 백신 양극화 현상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신과 진단키트 등의 글로벌 양극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을 극복하려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한데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의 백신 국수주의로 WHO 등 보건 시스템은 실패했고 생존권, 보건권의 글로벌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어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백신이나 진단시약 같은 부분들, 치료약제들을 GPG로 보고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이나 혹은 많은 퍼블릭 헬스 엑스퍼트들이 일을 하는데 또 거기에 정반대쪽에서는 백신 내셔널리즘에서 백신 국수주의로 돈 있는 나라가 먼저 백신을 사재기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전염병 발견을 위한 감시 강화, 방호복, 백신 등의 공급망 확충, 새로운 팬데믹 조약 체결, 국제 보건 규정 개정 등이 방안입니다. Surveillance is critical. We have to do much better in the future for surveillance and the science, including the diagnostics as well as the vaccine. We've learned a lot that we can apply for the future. 이와 함께 지속적인 G7, G20 정상회의의 의제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금 조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여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5명을 선출했습니다. 행안위원장에는 장제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기재위원장에 윤영석, 외통위원장에 김태호 의원이 각각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행안위원장 후보인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후반기 과기방통위원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30일부터 과기정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갖고 내후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다수당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상임고문단은 내후년 총선은 온 힘을 기울여 승부를 펼치는 건곤일척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방법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 활동을 위해서 당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에서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핵심 현안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며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탈석탄과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할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예산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이 함께 논의하는 3+3 협의체가 오늘까지도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네.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정기국회가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잇따라 만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는데요. 이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 최종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의 재수조정 작업, 세입세출 예산 파일을 정리하는 걸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트 작업을 하는데 통상 최소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오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예산안 작업 첫 단계인 감액 작업부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 등 이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쟁점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감액 규모가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 1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여당은 1조 2천억 원 이상은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본 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5조 원은 감액했다면서 이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선 감액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정부 여당은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부터 이미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해 가용 재원이 평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감액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에 넣기 위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안과 함께 또 처리가 되는 세입 예산 부수법안 상황도 한번 같이 또 짚어보죠. 그동안 기재위의 조세 소위에서 계속 협상을 가져왔었죠? 네, 여야 그동안 근로소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이 기재위 간사 협상을 통해서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했고요. 뜨거운 감자로 꼽힌 종부세 역시 정부 여당 입장을 수용해 1주택자 공제 범위를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이 누진과세 폐지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와 이제 소득세는 일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법인세와 금투세 부분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여당이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기업에 부과하는 이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까지 낮추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야당은 25% 이하는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역시 2년 시행 유예에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놓고는 입장차가 큽니다. 법인세, 금투세 두 법안 결국 여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일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율을 0.18%로 인하하자는 이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반면 법인세는 워낙 이견이 커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키면 이게 또 예산안 협상에 또 그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네, 말씀대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네. 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예산안 통과 없이 해임안부터 처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논의 테이블이 다시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그럴 경우 모레인 토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든다고 해도 이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주말 혹은 다음 주 처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길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되는데요. 다만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물밑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일 늦은 밤이라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남매라도 달랍니다. 정치권엔 유명한 박남매가 존재하죠. 과거부터 찰떡호흡을 자랑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박남매로 불린 이 두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두고선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남매, 박영선 전 장관, 여기서는 뜻이 다른 거예요? 조금은 달라요. 남매는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내려놔야 한다 하셨거든요. 저한테 오늘 새벽에 예. 기사 난 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박남매밖에 없다.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은 뭉쳐서 싸워줄 때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서 깔깔깔 웃더라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실상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죠. 공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당원표를 얻었다면서 이 대표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남매라도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면서 의견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요, 과거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두 의원은 여당 공격수로 맹위를 떨치는가 하면 19대 국회에선 법사위에서 MB맨으로 불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태호 전 국무총리 등을 잇따라 낙마시키면서 찰떡호흡을 자랑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다른 정치길을 걷던 두 사람이 2019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협공을 펼치면서 다시 박남매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했었죠.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았던 박지원 전 원장은 초선의원 강연에서 박영선 전 장관의 칭찬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엔 미국 체류 중이던 박영선 전 장관이 귀국해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자 박지원 전 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환영한다는 댓글을 달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이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처리 지연을 두고 박남매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박영선은 정치적인 남매로 박남매라고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상으로 그런 박영선 의원 전 장관의 그런 발언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을까. 박영선 장관이 오늘 아침에도 복당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그건 나도 구걸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의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발언이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안민석 의원. 반면 복당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박지원 전 원장.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박지원, 박영선 두 사람의 남매 호흡을 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해시태그 나는 공부를 때로는 안 함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주축이 된 국민의힘 공부 모임이죠. 국민공감이 출범한 이후 인터넷엔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 SNS인데요. 김웅 의원은 최근 경제금융교육 과정을 마쳤다면서 수료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다 같이 모여선 안 한다는 의미심장한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여당 의원 71명이 모인 국민공감을 저격한 걸까요? 어제 출범한 국민공감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윤핵관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여당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공감 모임을 향해서 전당대회를 앞둔 개파 모임이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 어제 참석했던 의원들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내에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저도 별도의 공부 모임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때는 뭐 개파 모임이라고 안 하시더니 또 이번에 또 그러셔가지고.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앞두고 이 모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하기가 어렵죠. 어제도 이제 안철수 후보도 왔고 또 뭐 권성동 전 대표도 왔고 두루두루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플랫폼은 될 수 있죠.
반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또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인 윤한홍 의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홍문표 의원, 불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그 논리라면은 첫째 주제가 나와줘야 돼요. 이번 토론을 뭘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저건 들어볼 만하다. 그러면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만나서 그냥 사람 모으는 거는 조금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또 불참한 조수진 의원은 이 모임에 소속이 된다고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서 국민공감 출범 의미를 일축했는데요. 최대 개파 모임 아니냐는 지적에 이철규 의원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민공감이 당의 학습의 장이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공부 모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파 모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파 모임이 아닌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이철규 의원의 말처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환용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내일이 12월 9.19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인데요.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심지어 예산안은 의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정치가 갈수록 분석도 잘 안 되고 전망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측 불허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본회의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표결 처리가 될 걸로 많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거부 때와는 상황이 지금 많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혹은 거부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모양새로는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임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좀 해임이라기보다 교체하는 정도의 수순으로 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 좀 우리가 무리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네. 내년 1월 또는 설 연휴 직후 이런 시기에 좀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좀 더 상식적인데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해임까지는 아니래도 교체 정도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위상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네. 그런데 이 부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 있어요. 네.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진상규명에 대한 지금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법률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 다 밝히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제 책임 여기까지 졌으니까 정치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럴 것인가? 저도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순서는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경찰의 진상규명이 있고 나서 정치적 책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지금까지 누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 야당이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 그거 받아서 먼저 해임한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하는 거죠. 네. 거부하고 다만 경찰의 조사
나오고 난 뒤에 정치적 책임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죠. 네. 그 경우에도 그 이상민 장관을 뭔가 좀 보호하려는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전 좀 예상이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해임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자진 사퇴나 뭐 아마 이런 쪽을 유도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게요. 해임 건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을 감안해서 탄핵 소추까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 장관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죠. 탄핵 소추가 된다면. 네네. 그걸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의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했을 경우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이제 소추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탄핵 정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에 관한 파면에 관한 절차적인 이런 그 파면 전략 그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건 민주당의 전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사실 좀 우리 길게 한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집권했는데 민심을 좀 잘못 읽었다가 대선에서 진 거 아닌가요? 정권을 뺏겼죠.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심을 좀 정확히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좀 보기 싫다. 이렇게 막 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할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좀 더 두고 보자. 민심이 이제 이 정도가 와 있는데 민주당이 앞서가다가는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심의 수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득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취재 기자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민심이 어떤 것 같으냐. 우리가 탄핵 소추까지 가는 게 좀 혹시 무리한 거는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답답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해임까지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많을 거로 보는데 네.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와 실제 탄핵 정국에 돌입하는 거는요 민심에 대단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그 요구가 높다고 해서 네.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탄핵 소추를 정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이 정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상민 장관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는 제가 알아본 그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건 없어요. 정치적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탄핵 소추까지 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각에 대한 우려 때문에요? 아니 기각은 뭐 물론이고 네.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난 다음의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이후에 국민의힘이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단독으로라도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해임 건의안보다는 오히려 예산안 통과 여부에 더욱더 그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예산안이 통과 안 된 가운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만 통과가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글쎄요 뭐 당분간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안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면 그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내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여야 간에 대단한 충돌 양상이 빚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태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일단 국정조사를 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웬만하면 국정조사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 뭐 제대로 안 해주면 또 해임 건의안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니 이 사람이 150명 이상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정조사도 하기로 해놓고 안 해? 이 민심을 국민의힘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정치적인 국면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국회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그 수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그때 이제 추후 논의를 할 것인지 그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임시국회 현재 소집이 돼 있죠.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사이에 여야 합의가 예산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표 같은 거를 수치로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밤까지 의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임시국회도 열어놨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차수 변경을 해서 의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막판에 여야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에이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다음 주 임시국회로 예산안 처리가 넘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좀 지켜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제 이 정치 쪽 취재를 오래 한 기자들의 어떤 감각으로는 정기국회 안의 합의는 처리는 어렵다.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된 상황인가요? 예, 지금 소집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뭐 예산안 단독 심사, 뭐 단독 표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그거는 그냥 엄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정액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을. 감액만 할 수가 있는. 감액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언론에 이렇게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국회의원들마다 지금 내후년 총선 앞두고서요. 자기 지역구에 뭔가 정액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다 개수조정 소위 열어서 거기서 다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도 못 해요.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그걸 지금 내년 후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 아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개수 조정에.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실제 개수 조정에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뭐 10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뭐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저는 엄포고 통과시켜봤자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또 이런 일에는 가끔 또 손발이 맞을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내일 오전 정도까지 가능하면 이제 전부해서 오후에 개수 조정해서 12시까지라도 밤 12시까지라도 통과시킬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강대강대치가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는 듯한데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서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법안 단독 처리도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뭘지 궁금한데 혹시 그 파업 사태 강경 대응하고 있는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이 됐을까요? 그거는 선후 관계가 좀 뒤바뀐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우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무리한 파업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원칙 대응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를 묶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지율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파업의 동력이 자꾸 약화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인데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자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안전운임제 현재 두 개 분야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전 영역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게 무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파업 동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론의 악화,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는 민노총도 주춤거리고
민노총과 화물연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읽고 민주당이 지금 뭐 민노총과 뭐 소통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먼저 이 부분을 이제 받겠다, 정부 여당안을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은 밀어붙이는 김에 조금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파업 철회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쎄 뭐 그것도 조금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합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건 민주당은 아직도 그냥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여당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조금 뭐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여야 간의 의견을 좁혔다 이렇게 됐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선 복귀다. 안전운임제를 미리 3년 유예한다고, 3년 연장한다고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오후 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강경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용산에서 먼저 돌려 세운 거죠. 3년 연장안이 그럼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좀 잘못한다고 봐요. 법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슨 귀족 노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투쟁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파업을 해보니까 경제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국민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또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는 운전자들도 많아요. 그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복귀 명령에 따릅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붙여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정부하고 이 화물연대하고 강대강으로 가다가 지금 화물연대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민주당이 대안을 낸 건데, 아니 이걸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먼저 복귀해라,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 얘기인데, 이게 국정을 끌고 나가는 정권을 맡은 사람들의 이게 올바른 자세인가요? 전 잘못됐다고 봐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꿔서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흔쾌하게 화물연대하고 좋은 결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찾는 거 좋은데 지금 화물연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화물연대가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게 나와야 또 대통령실에서 저는 분명하게 우리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자, 화물연대가 요 3년 일몰제 폐지, 이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철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야로 안전운임제 확대라는 요구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이 3년 안전운임제 이거 앞으로 3년 연장 이 부분만 제대로 되면, 그러면 화물연대는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부터 또 다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선복귀 얘기를 나오는 것도, 만약에 이 3년 연장안 이걸 그냥 화물연대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귀를 미루면서 또 다른 거 가지고 협상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불신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물연대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으면 화물연대 자기들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3년 연장안에 대해서 화물연대의 입장 표명이 연장안을 만약에 정부 여당 자기들이 받아들일 테니까, 그럼 받아들이면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에 대해서 요구했던 거 철회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곧바로 복귀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일단 정부 여당은 요거 했으니까 자, 나머지 업무 개시 명령 다 철회하고 해달라. 그거는 서로 간에 쌓인 불신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정부에서도 양보를 해야 돼요. 이게 화물연대에서 좀 태도를 바꾸고, 민주당에서도 정부 여당에서 처음에 냈던 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민주노총하고 화물연대 쪽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결국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화물연대 파업해도 되겠나, 이렇게 걱정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민주노총하고 화물연대에서도 이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냐, 확실하게 입장 표명할 때까지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민심하고 여론이 또 어떻게 돌아설지 몰라요. 저는 그 별로 지혜롭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윤심 마케팅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관저에 여기서 관저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여기를 다녀와야 낙점이 된다고 한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고 관저에서 밥을 먹었다. 또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말들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식사 정치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하고 정치인 또 대통령하고 국민의 어떤 소통의 문제 차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MBC 기자 전용기 탑승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이후에 뭐가 좀 복잡하게 돼서 이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죠. 네. 그거 지금 중단한 상태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그럼 국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정례적으로 뭐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출근길 회견을 좀 다시 형식을 약간 바꿔서라도 재개할 것인가? 이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관저에서 누군가 밥 먹었다는 얘기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현지 기자니까 좀 답답해요. 아니 이걸 앞으로 좀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큰 그림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갑자기 다음 주 목요일이죠.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비상경제회의 생중계한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장관들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국민 패널이 질문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뭐 이제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걸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또 쇼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나와서 설명도 좀 하고 가장 좋기로는 기자회견을 정례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관저에서 누구하고 밥 먹었다. 또 그 얘기가 한 2, 3일 뒤에 당사자들 입을 통해서 언론에 슬며시 흘러나오고 별로 모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관저에 들어가서 그냥 혼밥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저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뭐 당권 주자들만 자꾸 불러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야당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시민들이나 뭐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를 구중공벌이라고 하잖아요. 청와대 안에 있으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청와대가 가장 모른다고 하는 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진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전부 와서 대통령님 잘하십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저에서 이런 식의 소통을 하는 거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물론 거기에는 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 분명한 거고요. 그건 뭐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전부 가서 나 관저에서 뭐 하고 왔다 이런 게 다 공개가 돼요.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윤심 마케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의 정치적 미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대통령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저 정치 이후의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소통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저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누군가하고 식사하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대통령하고 내가 뭐 밥을 먹었다 이제 슬쩍 흘리고 과시하고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그거대로 하되 일반 국민 또 언론하고 소통하는 거는 별도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민노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민노총이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이 사실은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민노총이 뭐 어찌 보면 뭐 불법적인 행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도 뭐 제대로 된 그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 견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민노총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민노총 정세 판단의 실패, 이렇게 한 줄로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최병목 의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관저에서 사람 불러다 밥 먹는 건 뭐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 개신교 쪽 지도자들, 뭐 종교인들, 또 이제 그와 별도로 뭐 사적으로 아는 분들도 불러서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다 좋은데 왜 대통령이 만나서 편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네. 대통령님 야당도 좀 만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와 또 국정조사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